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때는 우승까지 바라봤던 토트넘 허스퍼인데요. 이제는 4연패의 위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시즌 트래블 위협에 빛나는 현 유럽 최고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전히 많은 부상 선수가 있는 가운데 어떤 묘안과 전술적인 대안을 수립해서 임할 수 있을지 양 팀의 최신 상황과 영국 현지 매체의 포스테코글루 예상 명단 분석 그리고 맨시티의 최근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트넘의 공략 포인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맨시티 킬러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 득점을 이룰 수 있을지까지 전술적인 내용 중심으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순위는 아스널이 가장 먼저 승점 30점에 도달하면서 단독 선두이고요. 맨시티와 리버풀이 지난 13라운드에 서로 무승부로 승점 1점만을 나눠 가지면서 맨시티가 29점으로 2위, 리버풀이 28점으로 3위인데 에스턴 빌라가 토트넘을 꺾고 승점 28점을 얻으면서 리버풀의 골득 실차 열세인 4위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26점을 10경기 만에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 3경기 내리 패배하면서 추가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초반 부진 논란을 겪던 맨유가 최근에 약팀들을 계속해서 잡고 올라오면서 승점 24점으로 6위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12월 3일 일요일 0시에 아스널이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아스널을 좀 잡아줘서 승점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토트넘에게 선물해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돌풍의 행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라타사라이와의 튀르키예 원정 챔피언스리그 5차전에서 3대3으로 비기면서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가운데 7위 뉴캐슬과 경기합니다. 뉴캐슬이 승점 23점으로 6위 7위 간의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최대 5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맨유가 이기고 토트넘이 못 이길 경우엔 맨유가 5위가 되는 거고요. 뉴캐슬이 이기고 토트넘이 못 이길 경우에는 골득 실차에서 뉴캐슬이 토트넘을 제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빅매치가 12월 3일 일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 하고요. 첼시는 브라이튼과 12월 3일 일요일 밤 11시에 경기하고 리버풀은 같은 시간에 풀럼과 경기합니다. 14라운드의 가장 마지막 경기 일정으로 12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가 열립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의 최근 경기 성적 살펴보면 맨시티도 연승 행진을 이루다가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이 떨어졌죠.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인데요.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4로 비겼고 리버풀과의 홈 경기도 1대1로 비겼습니다. 주중에 치렀던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5차전 경기도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2골을 내주고 3대2로 뒤집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런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했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가 또 홈에서 열리고 현지 시간 기준으로도 일요일 밤에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히 체력 부담을 크게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는 체력적인 피로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10경기 연속 리그 무패를 달리다가 최근 3연패를 당했죠. 첼시전 4대1 패배의 타격이 컸습니다. 부상 선수도 많이 나왔고 퇴장 선수도 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졌고 지난 주말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도 먼저 선제골을 놓고도 후반전 체력 저함이 또 한 번 벤탄쿠르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상황 속에 2대1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토트넘이 최정예 전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맨시티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보면은 사실 토트넘이 전형적인 역습 축구를 하다 보니까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맨시티를 상대로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효과를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개장한 이후에는 한 번도 맨시티에게 지지도 않고 골도 안 내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와서는 맞불 작전, 같이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맨시티의 이제 배후 공간에 많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양상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지난 2시즌 기준으로 기록 기반 양팀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맨시티의 강점은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뛰어나다. 최근에는 알바레스까지 대단한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결정력이 뛰어나다. 홀란 선수가 빅찬스를 놓친다. 많이 말들이 많지만 사실 잘 넣는 것도 많아요. 워낙 기회가 많이 오니까 놓친 상황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대를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하는 모습들. 로드리의 슈팅이라든지 다른 선수들도 중거리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높이를 중시하는 그런 수비 라인도 구성을 하면서 세트피스 상태에서 수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 토트넘은 세트피스
세트피스에서 헤더로 득점을 한다거나 콘테 감독 시절에 그런 세트피스 득점의 강점이 사라진 상태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현재 맨시티는 거의 약점이 없는 팀이다. 유일하게 뭐 공중전 경합에서 조금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토트넘이 더 많이 약한 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런 기록적인 상성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맨시티의 두 경기에서 실점한 상황들을 보면 토트넘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과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리버풀과의 13라운드 경기에서 맨시티가 1대0으로 리드하다가 경기 막판 80분에 동점골을 내주게 되는데 이 상황이 맨시티의 압박 대형을 완전히 흔들어놨던 창의적이고 유기적이고 전술적인 움직임의 결과물이었어요. 왼쪽 측면에서 루이스 디아스가 돌파에 들어오다가 접고 반대 전환을 합니다. 이때 루이스 디아스의 개인 돌파, 문전 진입이 위협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두 명의 맨시티 수비가 집중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뒤로 또 커버하는 선수까지 달려들면서 오른쪽 반대편에 살라가 프리해졌습니다. 살라 선수가 아케의 커버를 받고 있었는데 이 전환 패스가 문전 위험 지역으로 바로 찔러 넣은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뺐어요. 즉 이 바깥쪽으로 뺐다는 얘기는 살라가 뒤로 내려와서 공을 받을 때 아케가 같이 내려오면 본인이 골문 앞에 위험 지역을 비워놓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점을 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게 학포 선수가 이제 1선과 2선을 오가는 정말 가짜 9번 역할을 잘 해주는데 살라가 뒤로 내려오면서 공을 받으면서 학포가 앞으로 튀어 들어가니까 살라 쪽으로 아케가 따라 내려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베실바가 따라가면서 커버해 줬을 때 아케가 다시 그쪽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살라를 커버하기 위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그 순간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살라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아케가 뒤늦게 쫓아왔을 때 뒤에서 또 올라온 아놀드에게 패스를 해줍니다.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아놀드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 마치 토트넘에서 포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공미 위치에서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포가 달려 들어가니까 베실바가 딸려 내려왔고 살라 쪽으로는 아케가 붙었고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뒤에서 공격에 가담한 아놀드가 비게 됐는데 물론 이 아놀드를 향해서도 압박해오는 선수가 있긴 했지만 아놀드가 빠른 타이밍으로 오른발 슈팅을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골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드 체인지를 통해서 압박을 흔들어 놓고 교차되는 선수 1선, 2선의 움직임을 통해서 수비 압박을 흔들어 놓고 이 선수들이 아닌 3자가 들어와서 슈팅 기회를 포착하는 플레이는 토트넘도 충분히 많은 선수들을 공격에 투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맨시티가 워낙 라인을 높이 올리기 때문에 토트넘의 맞불을 붙이는 상황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배우 침투 속도를 활용한 롱패스, 한 번의 롱패스를 통해서 배우를 흔들어 놓는 그런 공격 패턴도 이번에 시도할 수가 있어요. 맨시티의 라이프치히전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보면은 지금 포백 최후방 수비라인까지도 하프라인까지 쭉 올라가서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경기를 했잖아요. 게다가 이 경기 맨시티의 홈 경기다 보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이 열린 건데요. 전반 13분에 라이프치히 골키퍼가 그대로 최종 수비라인 뒤쪽으로 롱패스를 때려놨을 때 오펜다가 침투에 들어가는데 아칸지가 경합해주다가 이제 위치 선정도 안 좋았고 몸싸움도 안 좋다 보니까 오펜다를 완전히 놓쳤어요. 오펜다가 이 공을 갖고 질주에 들어가면서 워낙 빠른 속도를 통해서 뒷공간을 잠식했기 때문에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가져갔고 침착하게 마무리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면서 들어간다면 어떤 선수도 쫓아올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죠. 충분히 손흥민 선수에게도 나올 수 있는 장면이다. 비카리오나 혹은 포로나 이런 선수들이 한 번에 뻥 때려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뒤로 들어가면서 또 더미런이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분산을 해준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사실은 포로가 오른쪽 후방 지역에서 빵 때려주면서 우도기가 슈팅했던 장면이라든지 이전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받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패턴 플레이가 충분히 나왔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하이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득점 패턴도 가능하다. 그리고 오펜다 선수가 34분에 한 골을 더 넣게 되는데 이때도 맨시티가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중앙으로 패스 연결하고 여기서 원터치로 다시 한번 차비 시몬스에게 넘겨주고 차비 시몬스 쪽으로 4명의 맨시티 선수가 둘러싸고 있는데 한 번의 롱패스를 또 전방에 있는 오펜다에게 넘겨줬죠. 오펜다가 이 상황에서도 수비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돌아서면서 골문까지 달려들어갔고 수비 한 명이 커버에 들어왔지만 그 한 명까지도 침착하게 접어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속여내고 또 니어포스트로 때려서 슈팅을 했거든요. 오펜다가 개인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또 한 번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 남겨둔 뒷공간을 라이프치히가 효과적으로 공략한 장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면들 단순한 롱패스가 아니라 지금 상대의 전방 압박이 왔을 때 툭툭툭툭 원터치 패스로 풀어냈던 라이프치히의 후방 빌드업 패턴도 좋았는데 이런 플레이를 토트넘도 잘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후방에서 패스를 풀어가면서 한 번에 전환시켜주는 패스를 토트넘도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참고하거나 리버풀의 경기를 참고해서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를 위해 전술훈련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맨시티는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주중에 전술훈련을 할 시간이 없다. 워낙 일정이 빡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은 주중에 경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맨시티와의 경기도 분석하고 이런 패턴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전술적인 세밀함에 있어서 맨시티를 공략할 다양한 무기를 준비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토트넘도 하이라인을 쓰기 때문에 홀란 선수의 마무리
마무리에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혼란이 굉장한 득점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라이프치히가 결국 2대0으로 앞서면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이프치히의 뒷공간도 쉽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보시면 로드리의 기점 패스, 루이스의 연계 패스, 포든이 이어받아서 혼란이 배우로 침투에 들어갈 때 스루 패스 정확하게 내주면서 비슷하게 라이프치히가 맨시티의 수비를 무너뜨린 것처럼 배우 공간을 무너뜨리면서 골을 넣은 장면인데 혼란이 이런 기회 오면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든 선수가 이 선에서 스루 패스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로드리와 루이스까지도 지금 기점 패스라든지 연계 패스라든지 원터치로 3자 패스를 통해서 상대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면들이 강력해요. 토트넘도 강한 전방 압박을 하면서 뒷공간이 열리면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먼저 골을 내줄 경우 달려들다가 대량 실점할 수 있는 참패를 당할 수 있는 위협도 있거든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는 수비라인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패스를 주고 코스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다양합니다. 라이프치히전 70분에 나온 동점골은 왼쪽 센터백인 그바르디올이 올라와서 마치 이 선수도 미드필드인 것처럼 기점 패스를 전개해줬고 포든이 이어받아서 문전에서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이 나왔었고요. 또 87분의 역전골 같은 경우는 리코 루이스가 로드리 위치로 올라와서 왼쪽으로 공을 풀어줬고 교체에 들어온 도쿠가 단독 돌파, 특유의 빠른 돌파와 현란한 발재간으로 왼쪽을 무너뜨린 이후 밀어준 공, 여기서 포든이 이어받았는데 포든이 본인이 니어포스트로 치고 들어가다가 또 한 번 컷백으로 수비가 본인에게 몰린 상태에서 반대 공간을 열어줬고 여기서 무인지경의 상태에서 알베레스가 밀어 넣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윙어, 2선 공격수, 중앙 공격수 모든 선수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맨시티의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토트넘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토트넘이 좋았던 모습들에 있어서 맨시티의 축구를 베낀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온 것인데 토트넘이 그런 화끈한 축구를 할 때 그 모습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고 있는 팀이 맨시티이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준비했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전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아케가 이제 왼쪽 세후위수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올라와서 그바르디올처럼 공격에 가담한 상황에서 3-4명의 리버풀 수비를 혼자 제껴내고 혼란에게 패스해주면서 혼란이 슈팅까지 가져갔거든요. 맨시티는 수비라인 선수들까지도 기술이 좋고 공격 가담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백 라인이 여전히 다 빠져있는 토트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도 득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긴 어렵고 결국에는 어떤 팀이 더 많이 골을 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와 혼란 선수의 결정력에서 갈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두 선수 다 최고의 결정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의 기회가 오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고 혼란은 2-3개의 기회에서 한 골을 넣고 있는 패턴이라고 봤을 때는 맨시티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더욱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제 경기의 향방을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무승부라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양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맨시티가 만수르의 자본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완전 최강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총 프리미어리그 52차례 맞대결에서 오히려 토트넘이 28승 7무 17패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최근 6경기 기록을 보더라도 3승 3패로 호각이에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맨시티에 강한데요. 본인이 출전한 역대 17번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9승 1무 7패로 오히려 성적이 더 좋고요. 7득점 3도움으로 무려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특히 이 공격 포인트가 최근 4시즌의 리그에서는 집중되고 있는데 리그 기준으로는 4득점 3도움을 하고 있는데 최근 4시즌 동안 3득점 2도움으로 대부분의 이제 골과 도움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최근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런 축구에 잘 대응해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이번 경기 어떻게 대응할지 토트넘의 팬미디어, 최대 미디어인 스퍼스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수비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포로, 로얄, 데이비스, 우도기에 풀백만 4명 수비라인에 배치하는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전개 과정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상황이고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도 좋고 왼쪽 측면 커버와 최전방 공격수 역할까지 해주면서 중원 경합까지 해주면서 지금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로얄과 데이비스의 수비적인 면들이 아쉽지만 반더벤이 여전히 부상이고 로메로가 이번 경기까지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퍼스 웹도 다이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상대의 기술적인 선수를 막기에는 다이어가 이제 패스 공급 외에는 또 공격 세트피스 상황 외에는 그렇게 강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빠른 로얄을 투입해서 커버하는 게 더 낫다라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비수마, 사르, 로셀소의 출전을 예상했습니다. 일단 사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긴 하지만 경기 전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고 또 비수마는 징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컵백 앞에 자리를 커버할 것 같고요. 로셀소가 지난 경기 벤탄크루와 함께 비수마의 역할을 나눠 가졌었는데 비수마는 또 비수마만이 할 수 있는 그 운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로셀소는 왼발로 스루패스를 찔러넣을 수 있고 사르가 광범위한 커버력을 통해서 이 두 선수의 활동량과 수비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측면 공격까지 커버할 수 있는 사르의 최근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사르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비수마가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보다는 훨씬 더 정상 전력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메디슨이 아직 전술적으로 토트넘에 자리 잡지 못했던 프리시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로셀소의 플레이가 굉장히 빛났거든요. 물론 로셀소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친 피지컬적인 경기에 고전해온 측면이 있지만 맨시티는 그래도 기술적인 축구를 같이 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로셀
로셀소가 조금 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메디슨 롤을 맡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격 라인은 손흥민, 쿠루세스키, 존슨 여기에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이번 경기는 벨리스 선수가 높이를 통해서 후반전에 좀 이제 조커 카드로 들어가서 활약을 할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스퍼스 웨이브는 토트넘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맨시티가 토트넘에 3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한 골을 넣을 수 있고 그 득점자는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의 뒷공간을 잘 무너뜨려 왔었고 또 맨시티의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맨시티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괴롭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팀의 예상 명단을 살펴보면 맨시티도 정예 멤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란을 최전방에 두고 알바레스가 처진 공격수, 포든 오른쪽, 발빠른 도쿠를 왼쪽으로 두고 베실바를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기용을 하고, 이제 로드리가 홀딩 미드필더고 아케나 아칸지가 이 로드리를 커버하는 역할을 맡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백은 그바르디올, 디아스, 워커, 골문은 에데르송이 지키게 되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3백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최대한 올라올 때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워커가 존슨을 맡을 건데요. 워커가 뭐 힘도 좋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르지만 존슨의 패기 넘친 플레이가 있다면 또 워커를 괴롭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쿠루세스키 선수가 그바르디올과 힘과 힘으로 부딪힐 때 사르가 함께 좀 움직여주면서,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고, 그 뒤에서 포로가 침투해 들어와서 3자의 움직임으로 아케의 뒷공간, 로드리의 사이 공간을 공략해준다면, 그 지역에서 로셀소도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또 이때 이 선수들을 압박당하더라도 비수마가 또 올라와서 풀어주는 역할도 있잖아요. 여기에 우도기가 188이라는 키와 힘과 저돌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토트넘도 맨시티의 수비에 허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맨시티도 토트넘의 수비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도쿠의 속도와 개인 드리블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포로 로얄이 막아야 되고 사르까지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혼란을 누가 막겠느냐? 혼란의 힘을 대응할 수 있는 센터백이 없어요. 로얄과 데이비스 모두 그 점에서 아쉽기 때문에 비수마가 열심히 딸려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알바레스가 누가 막느냐? 베실바는 누가 막느냐? 로셀소와 우도기가 또 함께 내려와 줘야 되고 사르까지도 함께 내려와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토트넘의 후방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소진 상태에서 그나마 승기를 가져가려면 빠른 시간에 골이 토트넘이 필요하다. 토트넘이 전반 30분 이내에 골을 터뜨려야만 그 뒷공간을 활용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이제 제어하는, 조금은 라인을 내리더라도 경기를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배당률을 보면 맨시티 승리가 무려 1.29배로 나오고 있어요. 거의 이제 우승권 팀과 강등권 팀까지의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순위권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져 있죠. 토트넘 승리는 거의 9.18배, 무승부도 6.10배입니다. 아스널 대 울브스나 리버풀 대 풀럼에 준하는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절대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전망인데요. 과연 포스테콜로 감독이 4연패의 위기를 극복하고 캡틴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맨시티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과연 토트넘이 어떤 전술적 묘안으로 맨시티와의 경기를 치르게 될지, 한준TV에서 그 결과와 후속 반응, 분석, 영국 현지 매체들의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